자, 오천의 교재. 자, 여기가 이제 화학 파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수업이고요. 자, 페이지는 18페이지입니다. 자, 원소와 주기율표. 자, 들어갈게요. 자, 화학을 처음 배워본 사람도 있고, 안 배워본 사람도 있는데, 어차피 쌤이 그거 다 고려해갖고 할 거고요. 쌤이 원래 고3 화학 선생님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게 쌤이 다 만들어 줄 거예요. 혹시라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또 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화학 파트로 들어가는데, 자, 우리 앞에서 이제 별, 지구까지 만들면서 어떤 원소가 만들어지는가, 그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원소에 대한 정확한 걸 알려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주기율표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중학교 과학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과학인 거야. 그 다음에 통합과학이고요. 여러분 수능 과목입니다. 잘 정리할게요. 일단 원소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까만색입니다. 까만색으로. 원소라는 말은 성분입니다. 성분. 자, 여러분 원소는 어떤 특정 성분을 원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라는 말과 다른 말이에요. 자, 원소는 성분이다. 그럼 더 이상 분해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110종이 있답니다. 근데 110종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기율표, 중학교 때 배웠던 1번부터 20번까지만 할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자, 주기율표에 변천사가 나오는데, 변천사는 너네 내신에 기본적인 문제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변천사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갈 건데, 중학교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중학교하고 조금 다른 점은, 중학교는 돌톤의 원자설부터 나왔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고등과정은 돌톤의 원자설은 좀 빠집니다. 말도 안 되는 거라서. 자,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빨간색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빨간색 어디 갔니? 자, 빨간색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서, 화살표로. 자, 순서가 그냥 나오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좀 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라부아제라는 과학자가 원소 분류를 했습니다. 33종이 있었답니다. 아마 내 기억으로는 중학교 과학책에는 라부아제가 물이 원소가 아니다. 주철관에 물을 끓여봤더니 수소와 산소가 나눠졌다. 그런 거 나왔는데 우리 고등과정에서는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냥 순서에 라부아제가 일박 이렇게. 만약에 혹시 쌤이 약간 틀딱이라서 돌톤이 나오면 돌톤이 일박. 그 다음에 라부아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요겁니다. 이제 까만색 들어갈게요. 데베라이너와 뮬렌지의 옥타브설이 혹시라도 나온다면 이건 그 담당 선생님이 2학년 화학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고2 화학이 나오는 거라서. 근데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데베라이너의 세상 원소설은 뭐를 확인하는 것이냐면 주기율표 중에 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족. 같은 족. 여기서 말하는 족은 가족입니다. 영어로는 패밀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족에 리튬, 나트륨, 칼륨이 이렇게 있습니다. K, 칼륨.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같은 족.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족. 이걸 이야기하게 되면 셋상원소설입니다. 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중학교 때 주기율표 외울 때 어떻게 왔냐면 수혈, 그 다음에 리베이, 붕탄질, 삼플레, 그 다음에 나만알지, 페시콜라, 마지막 사주기, 크카 이렇게 외웠을 거야. 뭐 그렇게 외웠나요? 그렇다면 중학교 때는 주기로 외웠다면 고등과정에서는 지금 1학년 것 말고 2학년 것도 배우겠지만 1학년 때부터 족으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학적인 내용인 거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뮬렌지의 옥타브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뮬렌지, 데베라이너고 여기는 뮬렌지고 옥타브라는 건 1옥타브가 도레미파솔라시도예요. 그러면 몇 개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기. 한 주기.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한 주기가 끝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 예를 들면 이 주기 보면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온까지가 있는 게 한 주기잖아요. 그럼 한 주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원자가 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한 주기가 끝나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간다. 성격이. 그게 여러분 옥타브설입니다. 자,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데베라이너는 세상 원소설 족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뮬렌지의 옥타브설은 주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갖고 순서가 들어가는 거고, 이제 빨강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별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나오는 건 4번과 5번은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자, 4번 주기율표의 형태를 가장 먼저 잡은 사람은 맨델레이프입니다. 중학교 때 맨델레이프는 아마 맨델의 유전법칙 때문에 나왔을 거예요. 그 콩 있잖아. 뭐 주름지고 둥글고 노랗고 녹색이고 있잖아. 그거 했던 사람 맞습니다. 그 맨델레이프가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온다. 일단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맨델레이프의 주기율표는 이거 시험 그대로 나와. 처음에 했던 맨델레이프의 주기율표는 원자량 가지고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 자, 그런데 이게 맞았냐 틀렸냐? 틀렸으니까죠. 틀렸으니까 그 다음 게 나온 거겠지. 그지? 왜 틀렸느냐? 봐보세요. 밑에 예시문 한번 봐봐요. 원자번호 18번이 아르곤이고요. 원자번호 19번이 칼륨입니다. 그럼 번호가 커지면, 우리 친구들은, 번호가 커지면 원자량도 같이 커져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오류가 생기네? 원자량이 오히려 줄어드네? 야, 그래서 이런 것이 한 개만 있냐? 아니, 군데군데 몇 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량 갖고 주기율표를 만들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현대 주기율표로 넘어갑니다. 이 현대의 주기율표가 바로 뭐다? 모줄리의 주기율표입니다. 모줄리의 주기율표. 자, 빨간색으로 밑줄 칠게요. 모줄리의 주기율표입니다. 모줄리는 과학자 이름이고요. 그럼 현대 주기율표는 이제 빨간색으로 원자 번호 순으로 별표 3마리, 원자 번호 순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시험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쉽게 나올 거란 말이야. 어떻게 나오냐면, 자, 맨델레이프는 뭐 갖고 주기율표를 만들었고, 현대 사용하고 있는 모줄리는 뭘 기준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너네한테 설명을 좀 해줘야겠지. 가이드라인으로. 이게 왜 맞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줄게. 여러분,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자,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뭐를 주고받는 거냐? 전자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주고받는 행위 그 자체가 일종의 화학 반응인 것입니다. 화학 파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이 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여기다 좀 옮겨서 쓸게요. 위에 F다가 어차피 빈자리 놔둬봤자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원자인 경우는, 자, 우리가 원자라고 배웠잖아요. 원자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의 수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뭐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전자수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화학 반응은 전자를 주고받고 있으니 전자수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해. 근데 원자는 이 전자수와 누가 똑같다고요? 양성자수가 똑같아. 근데 여러분, 자, 이 양성자 수가 바로 무슨 번호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무슨 번호? 얘가 원자 번호가 아니었던가요? 맞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를 알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전자수를 알 수 있으니 화학 반응을 설명하기가 아주 딱 맞아떨어지죠. 정확하게 되겠죠. 왜? 화학 반응은 뭘 주고받는 거니까? 전자를 주고받는 거니까. 그래서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로 한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한 거예요.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그럼 박스 좀 설명할게요. 그림으로. 현대 주기율표, 모줄리의 주기율표입니다. 찍어도 될까요? 자, 현대 주기표, 모줄리 주기표. 중학교 때부터 봤던 그림인데 좀 차이가 있다면 여기 이제 원자 핵도 나타냈고 여기에 전자들도 나타내놨습니다. 내가. 칼라로 잘 그려져 있죠. 아, 물론 여러분 학교 시험지는 칼라가 아니라 뭐야? 흑백이죠. 자, 중요한 것을 이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어떻게 배치되었고 있느냐. 주기율표는요, 일단은 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1족 봐보세요. 1족은 밑으로, 2족은 밑으로, 13족 밑으로인데, 여러분, 족이 뭐냐? 일단 옆에다 써놓고 시작할게요. 우리 친구들, 여기 위에 좀 공간 좀 남아있죠? 자, 우리 친구들, 족이라는 것은 가족 말하는 거야, 패밀리. 자, 그래서 족은 세로줄입니다. 족은 이렇게 세로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뭐냐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건 여러분 여기서 원자가 전자가 같다는 뜻입니다. 써볼게요. 빨간색입니다. 원자 가장자리라는 뜻이에요. 원자 가장자리 전자수가 같다는 뜻입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원자 가장자리 전자수가 같다. 이게 무슨 말인지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다 쓰면 얘기할게요. 자, 다 썼으면 보세요. 화학 반응은 뭐를 주고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전자를 주고받는다 그랬죠. 그쵸? 그 친구들 잘 봐봐.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는데 원자 핵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를 띠잖아. 전자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를 띠잖아. 근데 생각해봐. 전자를 띄어내고 붙이고를 자유롭게 해야 돼. 그게 화학 반응 맞아? 그럼 생각을 해봐. 전자를 주고받을 때 원자 핵은 도와주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전자를 뜯어낼 때 도와줄 거야? 방해할까요? 전자를 뜯어낼 때는 방해합니다. 원자 핵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자를 랑 붙잡고 있을 거야. 그러면 전자를 뜯어내기 쉬우려면 화학 반응하려면 전자를 뜯어내야 되니까 핵에 가까운 껍질에 전자가 뜯어지기 쉬워? 핵에서 멀리 있는 껍질에 전자가 뜯어지기 쉬워? 핵에 가까운 껍질에 전자가 뜯어지기 쉬워? 핵에서 멀리 있는 껍질에 전자가 뜯어지기가 쉬워?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전자가 뜯어내기가 쉽겠죠. 핵은 플러스니까. 그래서 여러분 화학 반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껍질의 전자수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좀 이따 또 이야기하겠지만 원자가 전자야. 원자 가장자리 전자라는 뜻이야. 됐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잘 봐봐. 첫 번째 가족을 봐볼게. 첫 번째 가족은 마지막 껍질의 전자의 개수가 다 몇 개야? 공통적으로 한 개죠. 왜 그래? 깜짝이야. 한 개죠. 그러면 화학적 성질이 같아 안 같아? 같네. 두 번째 가족 한번 봐볼게요. 마지막 껍질에 전자수가 몇 개입니까? 두 개죠. 닮았어 안 닮았어? 닮았죠. 그러니까 가족이야. 두 번째 가족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의문이 들어가는 거야. 첫 번째 이제 너네 시험에 나오는 거. 선생님 왜 3족이 아니라 13족인가요? 시험에 나옵니다. 학교 시험지 자꾸 3족 나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3족이 아니야.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왜 그러냐면 실제 주기표는 3족부터 12족까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 원자들은 어떤 원자들이냐면 금속들인데 약간 무거운 금속이야. 그것들은 변태야. 규칙성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구리나 철 같은 것들은 여기 2족에서 13족이 3족부터 12족이 들어가는데 걔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어떨 때는 한 개고요. 어떨 때는 두 개고요. 어떨 때는 세 개예요. 그러니까 규칙이 없어. 지 마음대로야. 그때그때 달라. 온도가 달라져도 바뀌어버릴 거고 주변에 누가 짝꿍이 달라진 놈이 있으면 또 바뀌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주기율표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 없어? 못 넣어. 왜? 주기율표는 우리가 규칙성을 공부하려고 만든 표니까. 알겠죠? 1번부터 20번까지는. 자, 그러다 보니까 3족부터 12족은 뜯어가지고 여러분 저 밑에 전이금속이라 그래가지고 주기율표 밑에다 빼놔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외워야 되느냐? 아니요. 수능 볼 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화학원에도 나오지 않아요. 대학교 가면 일반학 배우는데 일반학에서도 그걸 외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너네가 암기할 건 1족 다음 2족, 2족 다음에 3족이야, 13족이야. 요거 낚인다, 얘들. 겁나 낚인다. 3족이라고 분명히 보기에 나올 거란 말이야. 3족 아닙니다. 바로 13, 14, 15, 16, 17, 18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거 첫 번째 조심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읽으면 되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13족이라고 해도 자, 원자과 전자수는 족번호의 마지막 숫자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13족이니까 원자과 전자는 몇 개밖에 없다. 마지막에 숫자가 3이니까 13이니까 3개밖에 없습니다. 원자과 전자수는 13족은 몇 개다? 3개가 있어요. 됐죠? 닮았죠? 14족도 4개입니다. 그죠? 15족 몇 개입니까? 마지막 껍질이 5개입니다. 그 다음에 16족은 6개고요. 17족은 7개가 있고요. 18족은 8개가 있는데 누구만 해외? 헬륨만.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전자가 2개밖에 없어. 근데 그건 너무 의식은 안 해도 돼요.
그냥 18쪽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화학 반응을 할 때 뭐를 주고받는 거라고요? 근데 전자는 어떤 전자를 주고받는 거라고요? 안쪽 껍질, 바깥쪽 껍질. 그럼 그게 바로 무슨 전자? 원자, 가전자다. 그래서 이게 닮은 것들이 바로 족이다. 패밀리. 패밀리는 닮잖아. 그래서 패밀리의 족, 가족할 때 그 족자를 뽑아온 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옆에다 쓸 건데, 두 번째는 주기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주기는 바로 세로줄이고, 가로줄이고요. 가로줄이고요. 주기는 껍질수입니다. 자, 전자가 있는 껍질수인데, 여기까지 한번 써보시고요. 자, 볼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써볼게 검은색으로. 첫 번째 줄을 일주기라고 합니다. 껍질이 몇 개밖에 없습니까? 수소, 헬륨. 전자가 있는 껍질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죠. 그래, 일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리베 붕탄질 3플레는 껍질이 몇 개니까? 두 개니까 2주기 원소입니다. 2주기 원소들이고요. 당연히 이제 순서대로 3주기 원소들, 4주기 원소들 이렇게 들어갑니다. 즉, 주기는 껍질의 개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표는 그래서 가로, 세로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족과 주기로. 알겠죠? 그럼 끝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 한번 해볼게요. 자, 모듈리의 주기표는 자,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족과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주기로 구성되어 있다. 됐죠?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다시 여기는 이 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 1쪽부터 몇 쪽까지 있다? 18쪽까지 있다. 여러분 요거 시험에 의외로 나옵니다. 쌤 아까 2쪽 3쪽부터 12쪽은 빠졌다면서요. 아니 여기서 말하는 주기표는 1번부터 110번까지 전체 주기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 그래서 그냥 1쪽부터 18쪽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것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어때야 돼요? 비슷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 중에 족 중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 친구들. 뭘로 동그라미칠까? 무슨 색깔로 하지? 나는 그냥 수업이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쁘게 잘 체크해. 형광펜 있으면 좋은데. 형광펜이 있으면. 자, 단, 여러분, 일쪽은 예외입니다. 일쪽에 예외가 있어요. 형광펜이 있으면 이렇게 이쁘게 딱 체크하세요. 이건 100% 시험이 나옵니다. 100% 시험이 나올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할 건데, 일쪽 좀 가볼게요. 100% 시험입니다. 나온다. 다음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여기 일쪽 보시면요. 자, 내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수소 동그라미 쳐볼게. 수소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친구들,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수소는 비금속이란 말이에요. 자, 파란색으로 박스 한번 쳐볼게. 여기 리나칼이 있어요. 박스 한번 쳐볼까요?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는데 이 녀석은 금속입니다. 금속이에요. 뒤에서 또 배울 겁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은 금속입니다. 그런데 같은 일족이라고 해서 이게 원자과 전자가 같다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고 성질 똑같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 분명히 비금속과 금속은 다른 존재거든. 같은 일족이지만 다른 존재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일족이지만 여러분 자 수소와 나머지 리나칼은 화학적 성질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용을 할 겁니다. 고난도로. 근데 일족 중에서도 리튬, 나트륨, 칼륨은 성질이 같아 안 같아? 이건 금속끼리니까. 이건 같아. 말이 다르고 오 달라야 돼. 그러니까 수소를 포함하면 성격이 다르다 그래야 되고요. 수소를 뺀 나머지 일족 금속은 성질이 뭐하다? 같다. 요거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 고등과정은 대충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지. 이런 말장난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확실하게 딱 구분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일족 갖고만 졸라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그걸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파란색으로 여기 주기 볼게요. 자, 주기도 여러분 나옵니다. 그대로. 우리는 주기표 20번까지는 4주기까지밖에 없지만 원자번호 1번부터 110번까지 다 따지면 총 몇 주기까지 있다 얘들아? 7주기까지 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야. 7주기까지 있는 거야.
응? 지금? 이 중요할 때? 안 참으죠? 그래, 알았어. 자, 그 1주기부터 7주기까지 7가지가 있고요.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개, 족과 주기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이때 여러분 18쪽이 나오는데 이 18쪽은 믿습니다. 자, 얘는 비월성 객체입니다. 자, 18쪽은 비활성 객체고 얘는 화학 반응을 한다 안 한다? 화학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화학 반응을 안 해. 스스로 만족해요. 얘는 원자가 곧 스스로 분자입니다. 스스로 물질의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18쪽 비활성 객체는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거고 하나 더 써줄게요. 얘는 1원자 분자라고도 합니다. 자, 원자 한 개가 곧 분자다. 이런 어려운 용어도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화학 선생이 통합과학을 가르치면 어떤 이상한 소리도 할 수 있어요. 18쪽은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비활성 객체고 화학 반응을 하지 않고 1원자가 곧 분자이다. 한 개짜리 그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 뜻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이제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이 이제 슬슬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나 이거 잠깐 멈춰 놓고요. 자, 우리 이제 주기율표 보겠습니다. 자, 주기율표 페이지는 19페이지입니다. 자, 주기율표가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1번부터 7번까지 총 7가지 특징을 너네가 알아야 돼요. 많죠? 많아서. 선생님이 주기율표를 두 군데로 뜯었어. 첫 번째 위에 있는 주기율표에다가 1번부터 4번까지 설명할 거고 밑에 있는 주기율표에다가 나머지 5번부터 7번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원자과 전자부터 나와 있는데 자, 이것부터 좀 쓰고 갈게요. 원래 원자과 전자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아까 들은 적 있잖아. 원자과 전자가 뭔지는 들어봤잖아. 그죠? 가끔 이제 조금 틀딱 선생님들은 체각 전자도 언급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좀 구분 정도는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얘들아, 자, 첫 번째, 원자과 전자, 구름 표시해주고, 원자과 전자수라는 건 뭐냐면은,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자, 화학 반응을 하는 전자의 수입니다. 자,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수, 이 화학 반응에 사용되는 전자의 개수가 원자 가장자리 전자수입니다. 오늘 앉아야 아들. 자, 반면에 최각 전자수는 뭐냐 도대체? 까만색으로 할게요. 최각 전자수는 그냥입니다. 그냥 마지막 껍질에 전자의 수입니다. 그냥 마지막 껍질에 전자의 수예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는 내가 이제 밑에 그림 갖고 설명을 할 건데, 자, 준비가 됐을까요? 자, 바로 첫 번째, 여기 중간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이 여기다가 할 거야. 내가 이따가 원자가를 써볼까요? 원자가. 그 다음에 까만색으로 체외가 써볼게요. 여러분, 자, 1쪽부터 들어갑니다. 화학 반응을 안 하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세요. 18쪽은 비활성.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지, 18쪽은. 그러다 보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화학 반응에 관여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18쪽은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다, 얘들아? 0개예요. 그래서 이제 해볼게요. 1쪽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 2쪽은 원자과 전자가 2개, 13쪽은 원자과 전자가 3개. 즉, 족번호의 마지막 숫자야. 14족은 족분의 마지막 숫자 4개, 15족 5개, 16족이 6개, 17족은 7개가 원자과 전자고, 여러분 18족만 원자과 전자수가 어때? 0이라고.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원자과 전자는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봐볼게요. 최각 전자수는 그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수입니다. 그러면 1족은 1개 똑같아. 2족,
2개, 13족 3개, 14족 4개, 15족 5개, 16족 6개, 17족 7개. 하지만 18족은 몇 개 되더라? 8개.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8개잖아. 마지막 껍질의 전자수가. 그래서 여러분 파란색으로 묶을까요? 여러분 원자 가전자와 체각 전자수는 18쪽에서만 달라요. 18쪽에서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다고. 괜찮아요? 요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현재 너네 시험에선 체각 전자수는 별로 안 다룬다 그랬습니다. 웬만하면 다 원자 가전자만 나올 건데 가끔 학교 선생님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버릴까봐 체각 전자수를 언급하면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으라는 거야. 선생님은 나올 수 있는 모든 걸 해줄 거라서 그래.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이 뭐야? 금속과 비금속이죠. 자, 이제 선생님이 여기 그림을 올려서 이제 첫 번째 주기표에다가 금속, 비금속을 나눠줄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주기표에서 금속이 뭐냐면 여러분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볼게요. 일쪽에 수소를 뺀 나머지 리나칼과 그 다음에 여러분 13족의 알루미늄 쪽으로 해서 뽀큐. 자, 알루미늄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뽀큐. 자, 이만큼이 여러분 금속입니다. 그렇게 안 이쁘냐? 자, 이만큼이 여러분 금속입니다. 자, 금속은 자 수소를 뺀 리나칼부터 해가지고 알루미늄까지 해서 옆으로 왼쪽으로 뽀큐 모양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금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중에 고2 때는 고2를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베릴륨과 붕소는 금속성도 있고 비금속성도 있어가지고 변태들입니다, 사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나머지 수소를 포함한 나머지는 일단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얘들아.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해보자. 전부 다 비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8쪽도 비금속인 겁니다. 됐죠? 그럼 금속과 비금속이 설명이 됐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보기 4번이 뭐예요?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족 나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잘 들어. 화학 반응의 주기율표에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금속이고 하나는 비금속성이에요. 이 금속성이 졸라 강한 것이 있고 비금속성이 겁나 강한 게 있어요. 이 두 개는 화학 반응을 격렬하게 하는 놈들입니다. 강력한 금속과 강력한 비금속으로 나누는 게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족인데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박스 칠게요. 안 겹치게. 여기는 일쪽에 수소를 뺀 나머지 리나칼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얘가 여러분 뭐다? 알칼리 금속입니다. 자, 금속 중에 가장 강력한 건데 여기서 여러분 자 알칼리가 우리말로 뭐냐 써야겠죠. 이 알칼리란 말을 내가 까면서 쓸까요? 알칼리는 염기성입니다. 자, 알칼리란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염기성을 띈다는 뜻인데 이 일족 알칼리 금속은 어느 정도냐? 물에다가 딱 넣잖아? 빵! 보글보글 폭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소기체가 생기고 수용액은 염기성이 돼버립니다. 중학교 때 염기성 수용액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NaOH 있지 않습니까? 봐봐, Na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리튬은 LiOH가 될 거고 NaOH가 될 거고 KOH가 돼요. 이것들이 일족 금속은 물에 넣자마자 바로 수소기체가 팍 나가고 폭발하고 그 다음에 수용액은 바로 염기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일족 강력한 이 금속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일족의 금속만. 알겠죠? 강력한 금속이고 그 다음에 반대되는 게 이제 비금속이잖아. 강력한 비금속이 뭐냐? 여기는 17쪽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할로젠 원소. 어떤 책은 할로겐이라고도 하는데 할로겐은 옛날 말이고 요즘은 다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개만 있느냐? 플루린, 염소 두 가지만 있느냐? 아니요, 두 개 더 추가해야 됩니다. 자,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쌤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풀 먹는 염소는 부러워요. 안 들어오나? 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풀 먹는 염소는 부러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네 개는 강력한 비금속입니다. 강력한 비금속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얘는 독약입니다. 독성이 엄청 강해요. 근데 이것은 희미하게 섞으면 소독할 때 쓸 수 있지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독가스가 CL2 기체예요.
그만큼 독성이 무지막지하다. 다시 한번. 금속 중에 가장 강력한 금속이 일족의 알칼리 금속이고요. 비금속 중에 가장 강력한 게 17쪽인 풀막는 염소는 부러워요. 할로젠 원소가 비금속 중에 가장 강력한 비금속이고요. 우리 친구들 18쪽은 화학 반응한다, 안 한다? 까만색으로 다시 한번 묶어볼게. 18쪽은 비활성 기체고 화학 반응을 하지 않고 절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 들어간다. 매우 안정합니다. 매우 안정한 원소입니다.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 매우 안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전문적인 용어로 1원자이면서 원자 하나 갖고 뭐다? 분자이다. 자, 1원자 분자 상태이다. 원자 자체가 스스로 분자가 된다. 그만큼이다. 아예 untouchable. 아무나 건드릴 수가 없다. 얘는 화학 반응 자체도 안 할 거니까. 그럼 이거 사람한테 해로울까 안 해로울까? 안 해로워요. 사람이 마셔도 아무 화학 반응을 안 할 테니까. 예를 들면 17쪽을 먹었다가는 뒤지겠죠. 1쪽을 먹었다. 바로 뒤집니다. 1쪽은 폭탄 만들 때 써요. 불꽃놀이 폭탄 같은 거. 왜? 팍! 폭발해버릴 거니까. 얘는 독약이고요. 하지만 18쪽은 화학 반응을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헬륨 풍선 알잖아. 꼬맹이들 그거 두고 다니는 거. 그거 마시면 목소리 막 변하는 거. 마셔도 아무렇지 않아요. 자, 요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1번부터 4번까지를 첫 번째 그림에다가 샥 넣어놨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나머지 5번, 6번, 7번은 밑에 그림에다 쓸게요. 자, 5번, 6번, 7번은 밑에 그림에다가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밑에 그림이에요. 5번이 뭐입니까? 써져 있는 게 5번이 뭐예요? 족과 이온 맞습니까? 자, 지금부터 주기율표상에 이온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건데 내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옆에다 좀 써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여러분, 먼저 18쪽은 매우 안정하다. 이거 쓰시고요. 자연은 불안정한 걸 좋아할까요? 안정한 걸 좋아할까요? 자연은 안정한 걸 좋아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불안정하죠. 그래서 자, 나머지 불안정한 자, 이렇게 하지 말까요? 자, 나머지 원자는 불안정하다. 나머지 원자는 불안정해요. 여러분, 안정한 몇 쪽처럼 되고 싶을까요? 18쪽 뺀 나머지 원자는 지 자체가 불안정해. 그러니까 자연은 안정하고 싶어. 그러니까 몇 쪽 원자처럼 되고 싶어 할까? 18쪽처럼 되고 싶어 하겠지. 그래서 안정한 18쪽에 되기 위해서 뭘 바꿔주냐? 전자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전자수를. 18쪽 전자수를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그러면 여기서 쓸게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전자를 잃거나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첫 번째 건 빨간색. 전자를 잃으면 뭐가 되냐? 우리 친구들. 전자를 잃고 무슨 이온이 된다?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자, 양이온, 음이온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중학교 때. 양이온이라는 건 뭐냐면, 양성자와 전자수 중에 많은 것을 체크하는 거야. 많은 것 따라가서 이온이 돼. 만약에 전자를 잃어버리면,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성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겠지. 그러면 양이온이야. 그러면 양이온. 오해하면 안 돼. 그럼 파란색으로. 전자를 얻어왔으면 전자수가 많아져, 안 많아져? 전자수가 많아지죠. 그럼 전자수가 많아지면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무슨 이온이 된다, 얘들아? 음이온이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써주시고,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안정한 뭐가 되느냐? 안정한 이온이 된다.
18쪽점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뭘 한번 써보면 되냐면 요거 써면 이쁘겠다. 우리 친구들 빨간색으로 해놓고, 자, 원자는 불안정하고요. 원자는 불안정한 것이고 이온은 어떻다? 졸라 안정하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자연 상태에서 이온은 존재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원자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18쪽을 빼면. 18쪽을 제외하고는 원자로 존재할 수가 없어. 불안정하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8쪽의 배치를 볼 건데, 우리 아들들, 딸들 봐봐. 18쪽 보시면 존재가 마지막 껍질에 몇 개가 있거나, 헬륨처럼 2개가 있거나, 아니면 아싸리, 네온, 아르곤처럼 몇 개가 있거나, 8개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봐볼게요. 자, 우리 이제 1쪽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딸들, 아들들. 빨간색으로 1쪽 동그라미. 자, 원자과 전자를 주고받는 거잖아.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죠? 하나 있죠. 근데 생각을 해봐. 자연은 어려운 쪽으로 반응하려고 그래? 쉬운 쪽으로 반응하려고 그래? 쉬운 쪽으로 반응하려고 하겠지. 그럼 1쪽이 밑에 거 한번 봐볼게. 위에 거보다 밑에 거부터 설명할게. 더 쉬우니까. 여러분 봐봐. 마지막 껍질에 전자 하나를 뜯어내는 게 쉬울까? 7개를 채우는 게 더 쉬울까? 한 개를 뜯어버리면 안쪽에가 8개가 있으니까 딱 맞춰지잖아. 그러니 하나를 뜯는 게 쉬워? 7개를 붙이는 게 쉬워? 한 개를 뜯어내는 게 훨씬 쉽죠. 그죠? 자연은 힘이 들지 않은 방향으로 반응을 하는 거니까. 아, 그래서 전자 하나를 뜯어버립니다. 전자 하나를 뜯어버리면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양이온이죠. 왜? 양성자가 전자보다 몇 개가 많은 거니까. 하나가 많은 상태. 그래서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럼 우리 아들들 두 번째 거 볼게요. 빨간색으로 2쪽. 마찬가지로 전자를 2개를 뜯는 게 쉬워? 6개를 채우는 게 쉬워? 2개를 뜯어버리는 게 쉽겠죠. 그럼 전자 2개 뜯어버리면 몇 플러스 이온이 된다? 2 플러스 이온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써봅시다, 이제. 여러분, 수소는 이온이 되면 수소는 H 플러스가 되고, 리튬, Li 플러스가 되고, 나트륨, Na 플러스가 되고, 칼륨은 K 플러스가 될 거예요. 이온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벨륨은 E 플러스 양이온이 되고, 마그네슘 E 플러스 양이온, 칼슘 E 플러스 양이온이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쪽 봐볼게요. 느낌 뭐죠? 3개를 뜯어버리면 됩니다. 왜? 3개를 뜯는 것이 5개를 채우는 것보다 쉬우니까. 그래서 얘는 붕소는 3 플러스 양이온, 알루미늄은 3 플러스 양이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알루미늄까지 3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은색으로 체크할게요. 이 14쪽은 중간에서 약간 변태지. 왜? 4개를 뜯어도 되지만 4개를 뭐 해도 되니까? 뺏어와도 되잖아. 어차피 똑같지 않아요? 확률이 반반.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온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쓴다면 얘는 3 플러스에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4 플러스에서 4 마이너스까지 다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온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알겠죠? 굳이 말한다면. 그럼 이제 색깔 바꿔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 이제부터 이제 상황이 역전됐다. 15적 파란색 동그라미. 원자과 전자가 5개 있잖아. 그럼 5개를 뜯는 게 쉬울까? 3개를 채우는 게 쉬울까? 상대적으로는 3개를 채워주는 게 더 쉽단 말이야. 그 전자가 3개가 많아졌으니 몇 마이너스 이온이 돼? 3 마이너스 이온이 돼. 그러면 질소는 3 마이너스 음이온, P, 인입니다. 인도 3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많이 나오는 16쪽도 볼게요. 얘는 전자를 2개 채우는 게 쉽겠죠. 6개를 뜯어내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E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는데 잘 나온다. 산소는 그래서 E 마이너스 음이온이야. 산소는 E 마이너스 음이온. 밑에 S가 황이야, 황. 황도 E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는 거야. 자, 마지막 17쪽도 똑같이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몇가? 마이너스 1가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가. 이러니까 보통 이를 생략합니다. 여러분, 그럼 플로리는 음이온이 되면 마이너스 1가 음이온. Cl도 마이너스 1가 음이온. 할로젠족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굳이 말한다면 밑에 브로민도, 아이오딘도 전부 다 이온이 되면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이온은 이미 다 정해졌다, 안 정해져 있다? 이온은 정해져 있다. 이게 족과 이온입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18쪽은 여러분 화학 반응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18쪽은 이온이 될 수가 없고. 알겠죠? 그럼 선생님 14쪽은 이온이 안 되나요? 이온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고1한테는 안 나온다는 거지. 고2 때부터는 나옵니다, 이게 또.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까 내가 안 쓴 거야. 에이, 됐죠? 자, 이게 여러분 5번의 족과 이온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친구들 6번이 뭡니까? 보기에 6번. 금속은 양이온이고 비금속은 음이온이다. 이게 100% 맞는 거냐? 아닌 게 있어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야기할게요. 일단 아까 우리 앞에 금속과 비금속 배웠잖아. 금속은 주기표에서 왼쪽에 옆으로 뽀큐가 금속 맞아 안 맞아? 이게 금속이죠. 우리 친구들. 자, 금속은 100% 뭐야? 무슨 이온? 양이온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 다르고 오 다르다 그랬죠, 우리 딸들은 아니고 딸은 한 명. 자, 비금속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금속은 음이온이 맞는데 100%는 아닙니다. 자, 써볼게요. 검은색으로. 비금속은 무슨 이온이라고 친구들아? 음이온이 맞는데 여러분 항상 시험 문제는 고등과정에서 예외가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예외가 시험에 나오겠죠. 비금속에서 외외인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오 친구들. 첫 번째 수소 아닙니까? 수소는 비금속인데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양이온이잖아. 맞습니까? 자, 하지만 또 18쪽도 비금속인데 이온이야 이온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우리 친구들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요거 쓰는데 밑에 자리 좀 남았나요? 그럼 이거 좀 지고 이야기할게. 시험 문제에서 문제가 아 다르고 오 다르다고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X 자 금속은 모두 양이온이다. 맞죠? 오 맞아 안 맞아? 됐습니까? 그럼 비금속은 모두가 음이온이다. 맞다 틀리다 얘들아. 이건 틀리다. 말장난 조심하시라고요. 비금속이 100% 음이온 그렇게 보기가 나온단 말이야. 헷갈리게. 자연스럽게 금속부터 딱 언급을 하는 거야. 아, 금속은 양이온이고 금속은 모두가 양이온이고 비금속은 모두 음이온이 될 것이다. 얼핏 보기엔 맞은 것 같죠? 근데 맞아 틀려? 틀려. 왜? 뭐가 존재하니까? 예외가 존재하니까. 언제나 외외 갖고 뭔가를 걸어낼 거야, 너네한테. 장난치려고. 알겠죠?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라고요. 선생님은 뭐가 시험에 나올지 다 아니까. 알겠지? 보고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마지막 7번이 뭡니까? 주기율표에서. 금속성과 비금속성 나와 있으니까. 자, 그걸 이야기할게요. 자, 그걸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할 건데 금속성이라는 건 뭐냐? 금속은 양이온이 돼야 돼, 음이온이 돼야 돼?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그게 금속성이야. 그럼 우리 친구들 잘 봐봐. 일쪽 갖고 해볼게. 가장 강력한 금속에서. 리나칼이 있는데, 리나칼 중에 어떤 금속이 전자를 뜯어내기 쉬울까? 전자를 뜯어내기 쉬우려면 핵으로부터 가까이 있어야 돼? 핵으로부터 멀리 있어야 돼? 그러면 누가 껍질이 많아? 칼륨 쪽이. 그래야지 뜯어내기 쉽겠죠. 핵에서 뭐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 파란색으로 금속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뭐가 크다? 금속성이 큽니다. 금속성이 크다. 얘들아, 금속성이 크다는 건 뭐가 잘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양이온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잘 되는 게 금속성이 크다는 뜻이야. 자, 말뜻 이해됐을까요? 좋습니다. 어려운 화학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그럼 비금속성을 이야기하려면 몇 쪽 갖고 이야기를 해야 돼? 17쪽 할로젠 쪽 갖고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럼 17쪽 할로젠 쪽 갖고 한번 해볼게. 위로 갈수록입니다, 이번에는. 17쪽은 위로 갈수록. 이번에는 전자를 잃어야 돼, 전자를 뺏어야 돼? 음이온이 되려면? 뺏어야 되지. 그럼 전자를 뺏으려면 껍질이 많아야 유리할까? 껍질이 오히려 적은 게 유리할까? 중심의 핵은 플러스니까. 플러스는 전자만 보면 뭐하려고 할 거니까? 잡아 당기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자를 뺐을 때는 오히려 껍질수가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그래서 여러분, 비금속은 위로 갈수록 껍질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아하, 비금속성은 플로린으로 갈수록 가장 큽니다. 화살표가 위로 갈수록 커요. 그럼 뭐가 잘 된다는 뜻이 거야? 그냥 겹쳤어도 돼요. 음이온이 잘 된다. 음이온이 잘 되는 게 비금속성이 커요. 전자를 뺏어야 돼요. 18 쪽은 비금속성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18 쪽은 아무런 화학 반응을 안 하니까 비금속성이 제로입니다. 금속성도 제로고요. 자, 금속성과 비금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기율표상에서. 괜찮습니까? 자, 이 7가지를 알아야 너네가 고2 때도 화학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당연히 고1에서 기본이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주기율표에 대한 모든 걸 이 정도로 세면 정리해봤어. 여러분 학교 책이나 교과서는 이렇게 안 나와 있을 거야. 그런데 할 때마다 헷갈릴 거야. 7가지가 막 골고루 랜덤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애들이 멘탈이 흐들흐들 한단 말이야. 근데 7가지를 미리 딱 정리해 놓고 가면 풀 때마다 이제 자신이 생기죠.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번 봐야 되겠죠. 공부할 때. 잘 써놓고요. 자, 우리 이제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페이지 할게요. 아까 내가 쉬는 시간을 안 줘가지고. 자, 연결해갖고 과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가 이게 몇 페이지고. 자, 20페이지입니다. 방금 배웠던 그 주기율표의 이제 세부적인 특징만 좀 더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만큼 주기율표 쪽이 중요해요. 자, 일단 주기율표를 우리가 크게 이야기한다면 금속과 뭘로 나눠야 돼? 비금속으로 나눠야 된다. 그쵸? 그럼 이제 내가 금속을 아까 빨강이로 했으니 금속은 주기율표상에 어느 쪽에 있다?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비금속은 주기율표상에 어디 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말도 시험에 가끔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항상 예외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내가. 자, 파란색으로 구름 표시. 단, 비금속 중에 뭐는 예외다? 별표. 수소는 예외죠. 수소는 일쪽이니까 여러분 왼쪽에 있잖아. 오른쪽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장난 많이 나온다. 시험에서. 알겠죠? 수소는 비금속이지만 왼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 볼게요. 또 맞아. 금속은 우리 친구들 이제 검은색으로 할게. 중요도에 따라. 대부분이 고체가 맞는데 누구만 액체죠? 너네가 알고 있는 금속 중에 액체 금속. 수는 액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난을 친다 그래서 내가 아까. 자, 다음 보기에서 금속은 모두 주기율표상의 모든 금속은 고체이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친단 말이야. 그거 보라고요. 그거. 알겠죠? 자, 수는 액체다. 그 다음에 빨간색입니다. 전기전도성 미친 듯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건 다음 시간에 화학할 때 또 이야기할 건데 금속은 전기가 통해 안 통해? 통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광택 이런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와. 나 지금까지 5년 동안 통합과에서 광택 나온 건 본 적이 없어. 물론 간단히 설명은 돼.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여기 시계줄이 지금 금속이잖아. 금속은 금속만의 고유한 뭐가 있다? 광택이 있는 건 맞아요? 은백색 광택? 광택이 있다. 그 정도 하면 되겠고. 자, 밑에 거 뭐에 사용하는지 이딴 것은 지금 할 필요가 없고요. 나오지도 않고요. 자, 그냥 읽어보면 대충 알죠. 알루미늄은 호일이고, 구리는 전선 만들 때 쓰고, 철은 건축물 만들 때 쓰고, 그냥 당연한 거잖아, 그냥. 자, 그 다음에 비금속 들어가 볼게요, 우리 딸들. 대부분이 기체입니다. 근데 고체도 가끔 있다. 브로민은 액체이다. 근데 이걸 여기서 외울 필요 없고 내가 이따가 할로젠족 원소 설명할 때 그때 오세요. 그때 할 겁니까? 알겠죠? 할로젠족 할 때 그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기는 통한다 안 통한다? 전기 안 통합니다. 전기 전도성이 제로예요. 근데 언제나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외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흑연이 뭐냐면 탄소야. 원자번호 6번 탄소가 흑연인데 여러분 흑연은 전기 통한다 안 통한대? 전기 졸라 잘 통합니다. 연필심은 전기 미친 듯이 잘 통해요. 비금속, 흑연, 탄소 덩어리는 전기가 미친 듯이 통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진짜 별표 2마리. 흑연은 비금속이지만 전기가 겁나 잘 통하는 예외다. 시험에 잘 나온다. 잘 나와. 언제나 시험, 고등과정에서는 예외가 시험들이 나온단 말이야.
눈여겨봐야 돼, 항상 예외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 일족만 성격이 다 똑같냐? 아니다. 일족만 예외라 그래. 수소와 나머지 금속은 화학적 성질이 다르다 그랬지. 언제나 예외가 시험에 나올 거라고. 알겠죠? 자, 이 비금속들 어디다 사용하는지 나와 있고요. 그건 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 옆에 한번 볼게요. 딸들, 아들들. 금속만의 특징, 구름 표시 한번 해볼까요? 요건 원래 화학원 내용인데,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틀딱처럼 자꾸 이걸 내더라고. 해야 돼. 자, 여러분 힘을 가하면,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선생님을 비하하고 있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장난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자, 힘을 가하면 금속은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펴집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걸 전문용어로는 전성이라고 하고요. 아니, 연성이구나. 미안합니다. 연성이고요. 연성. 그 다음에 펴지는 걸 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말을 안 쓸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해놓은 거야. 전성, 연성. 자, 금속은요. 봐봐. 쭉 잡아당기면 철사처럼 늘어납니다. 금속은 늘어나요. 진짜 센 힘으로 잡아당기면. 그 다음에 금속은 망치로 막 때리잖아. 그럼 철판처럼 어떻게 해? 철판처럼 펴집니다. 금속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열과 전기는 기가 막히게 잘 통할 거고요. 무조건 고체냐? 아니, 수은 애다. 수은 액체니까. 그 정도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돼. 추가사항입니다. 추가사항. 자,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밑에 가기 전에 이거 좀 보고 갈게요. 이 친구들, 아까 이온의 형태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금속은 양이온이다. 근데 몇 퍼센트가? 금속은 100% 양이온 맞아, 안 맞아? 맞죠? 하지만 비금속은 음이온이다 그랬는데 뭐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예외가 있다 그랬죠? 누구? 수소는 플러스일 거고 18쪽은 아예 이온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본 겁니다. 알겠죠? 자, 요거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그럼 밑에 이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에 대한 내용 하고 가겠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 자, 금속 중에 가장 강력한 금속이 일족 알칼리 금속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뭐 친구들 봐보자. 알칼리 금속 빨간색 동그라미 치고, 뭐는 제외시켜야 돼? H는 제외죠. 수소니까, 그럼 비금속이잖아.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는 내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할로젠 원소는, 자, 17쪽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알칼리 금속은 몇 쪽이고요? 1쪽 금속이죠. 그럼 일단 먼저 쓰고 가야 될 것.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강력한 알칼리 금속과 강력한 할로젠 원소는 여러분, 서로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서로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미친 듯이 반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소금이야. NaCl. NA가 1쪽이고 CL이 17쪽이잖아.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질입니다. 그거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알칼리부터 시작할게요. 빨간색으로 묶을게요. 우리 친구들 동그라미 치고 묶어줄게요. 알칼리번의 특징 들어가겠습니다. 시험에 100%입니다. 100% 시험이야. 이건 시험에 안 나올 리가 없어. 안 나온 걸 단 한 학교도 본 적이 없어. 자, 여러분, 자, 리나칼인데요. 루비듐은 몰라도 돼. 긁어버려. 안 나와. 루비듐까지 안 가도 됩니다. 주기표 바뀌니까. 1번부터 20번 바뀌니까. 근데 일단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반응성의 크기는 아까 금속성이죠. 무슨 성이라고요? 금속성이잖아. 금속성은 여러분, 어디로 갈수록 크다고요? 칼륨으로 갈수록 큼. 맞아요? 껍질 수가 많을수록 전자를 잘 잃고 양이온이 된다 그랬잖아. 반응성은 금속성이고 칼륨 쪽으로 갈수록 껍질 수가 많을수록 크다.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있느냐. 이제 검은색으로, 이제 잘 자란 건 까만색이야.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은백색의 광택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빨간색 밑줄입니다. 일족 금속이다 얘들아. 알칼리. 일족 금속은 밀도가 미친 듯이 작고 그래서 칼로 쉽게 잘리고요. 졸라 무르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물러. 그러니까 여러분 커터칼로도 슉슉슉슉 잘라져요. 그러면 너네가 어디서 본 적 있냐? 너네는 본 적이 있으면 안 돼, 이건. 너무나 위험한 거니까. 이 알칼리 금속 리나칼은요, 물에 닿으면 바로 폭발해버립니다.
주변이 터져버린다고요. 만약에 이게 수소기체가 팍 생기는데 정전기라도 있으면 그 주변 일대가 폭발해서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위험한 걸 쉽게 너한테 만질 수 있게 하지 않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리튬인데, 리튬은 스마트폰 배터리죠.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리튬이온 배터리 충격을 주거나 칼로 푹 찌르면 터져버린다는 거, 하얀 연기 생깁니다. 불나는 거 혹시 알아요? 요즘에 뉴스에 가끔 전기자동차 불나가지고 사고 터지는 거 본 적 있죠. 그게 리튬입니다. 반응성이 제일 작은 리튬이 그 정도예요. 하물며 반응이 큰 칼륨 같은 것은 잣대겠죠. 진짜 헬게이트 열리는 거겠죠. 그만큼 위험한 물질입니다. 자, 쉽게 잘리고 밀도가 작다. 그 다음에 또 밑줄치기 있습니다. 반응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산소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산소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요. 도대체 그럼 어느 정도냐 나와 있는데, 공기 중에 산소하고 두면 색깔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검은색이 되거나 흰색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검은색이나 흰색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 딸들, 아들 봐봐. 밑에 리튬이 있는데 원래 리튬은 은백색입니다. 근데 칼라 사진 봐봐. 까만색이죠, 표면이. 왜? 공기하고 접촉한 부분이 까맣게 타버린 거야. 까맣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걸 칼로 싹 자르잖아. 우리 딸 봐봐. 잘리면은 다시 은백색이죠. 은색이잖아. 근데 이것도 조금 있다가 바로 무슨 색깔로 바뀐다? 바로 무슨 색깔로 바뀌어버릴 거다? 바로 검정으로 다시 바뀌어버릴 거야.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격렬하게 반응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파란색으로 할게. 좀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번에는 물과 반응했을 때 어떠냐? 여러분, 무슨 기체가 생긴다? 별표 3마리, 수소기체가 생깁니다. 수소기체가 생겨요. 이게 여러분, 불꽃을 대면 터져버립니다. 수소기체는 진짜 위험한 기체예요. 알칼리 금속을 물에 넣으면 수소기체가 생기고, 이때 생성된 수용액은, 여러분, 알칼리가 아까 무슨 성이라 그랬죠? 별표 3마리. 알칼리가 무슨 성이라 했을까? 염기성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알칼리 금속을 물에 넣으면 수용액이 강력한 염기성 액체가 되어버립니다.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까지 해서 금속의 특징은 다 배웠어. 그러면 여러분, 알칼리가 염기성, 금속은 염기성이고, 밑에 나와 있는 건 할로젠족은 무슨 성일 것 같아? 느낌상. 느낌상. 금속이 염기성이면 할로젠족을 물에다 넣으면 무슨 색깔 될 것 같아요? 산성이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산염기를 구분하는 방법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알아야겠지. 그래서 지시학이 잠깐 나올 거야. 원래 지시학의 본 내용은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고 어디서 나와야 되는데 2학기 때 나와야 돼. 중화반응에서 나와야 되는데 미리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혹시 페노프탈렌이라는 시약 알까? 별표 3마리. 얘는 알아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니까. 페노프탈렌은 여러분 산성에서는 무슨 색깔이냐면 산성에서는 무색입니다. 중성에서도 여러분 무색입니다. 근데 이 페노프탈렌은 염기성에서, 이게 중요해. 페노프탈렌은 염기성에서만 붉은색입니다. 아이고, 91이가. 자, 염기성에서만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염기성을 찾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시약이 페노프탈렌이에요. 페노프탈렌 넣으면 처음에는 무색인데 염기성이 들어오면 빨갛게 변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리트머스는 지금 말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중학교 때 리트머스 종이 배운 적 있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리트머스는 알칼리가 염기잖아. 염기에서는 무슨 색깔이냐면 푸른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산불 해놨잖아. 무슨 말일까? 산성에서는 무슨 색깔이다? 붉은색이라는 뜻인데, 근데 지금은 안 외워도 되고요. 여러분 지금은 페노프탈렌만 알면 돼요.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실험 잠깐 보고 갈게요. 우리 다 배웠으니까. 이 실험 그림 그대로 수행평가나 시험에 나오거든요. 수행평가도 우리 중요하다 그랬지. 나중에 너네 수행평가 하기 전에 자료가 나오면 무조건 쌤한테 사진 찍어 카톡 보내셔야 됩니다. 쌤이 봐줄 거니까. 아직은 멀었고요. 여러분, 알칼리 금속을 여러분 물에다가 넣었는데 물에다가 뭐를 추가했다 그랬어? 페노프탈렌 용액을 섞었다 그랬지. 자,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리튬이라는 알칼리 금속을 일족을 집어넣으면 여러분 별표 무슨 기체가 생긴다? 무슨 기체가 생긴다? 수소 기체가 생긴다. 이거 시험에 나올 거고요.
그럼 우리 딸들이 봐봐. 두 번째, 빨간색으로 색깔 칠해. 수용액은 무슨 성이다, 별표. 무슨 성이다? 염기성이므로, 여러분, 페노프탈린이 지금 들어간 상태잖아. 페노프탈린이 들어갔을 때 염기성이면 무슨 색깔 되는 거야, 얘들아? 붉은색으로 색깔이 바뀔 거예요. 라고 하는 거. 이거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일족 금속을 물에다가 집어넣고 페노프탈린 떨구게 되면 수소기체가 생기고 그 수용액은 염기성이며 이때 페노프탈린 때문에 색깔은 빨간색으로 바뀐다. 수행평가나 시험에 나올 거예요. 됐죠? 자, 우리, 알칼리 금속이 다 끝났고요. 자, 여기 이제 밑에 할로젠족 들어갈게요. 자, 밑에 이제 할로젠족 들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할로젠족을 쌤이 이제 파란색으로 할 건데, 할로젠족은 말 그대로 17족인데,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습니다. 풀 먹는 염소는 부러워요. 써놨죠. 자, 여기 할로젠 원소에다가 별표, 시험이 나온다. 이원자, 분자라고 쓰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원자, 분자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X2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할로젠족 17족은 X2의 형태. 그러니까 F면 F2를 띠고 있고, F2. CL이면 CL2. BR이면 BR2. I면 I2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몇 원자 분자라고 한다? 이원자 분자라고 하고 이 용어가 시험에 겁나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나옵니다. 내가 아까 할로젠 원소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독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독. 근데 이 독도 여러분 진하면 위험하지만 독을 약하게 만들면 무슨 약이 돼버립니까? 소독성. 그러니까 소독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맞습니까? 이 독약을 약하게 쓰면 소독약으로 쓰는 거예요. 소독성이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봤더니 치약은 F2. F가 우리말로 불수거든요. 불소 코팅 들어본 적 있죠? 치과에서. 불수이고요. CL2는 염소인데 염소는 수돗물의 소독약. 요즘에 여러분은 잘 못 맡아봤을 거야.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소독약이고요. BR2는요, 너네가 만지면 위험한 액체긴 한데, 너네가 만질 일은 없거든? 보통 이제 사진이 인화하는 곳. 사진이 인화하는 곳에서 이 사진을 뭐에다 액체에다 담그는 거 있거든? 그것이 브로민 액체예요. 자,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상처를 소독할 때, 보라색인데, 병원에서 이제 찢어지거나 피가 질질 흘리는 곳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보라색 소독약이 있어요, 보라색. 그게 여러분 아이오딘이야. 아이오딘을 물에다가 섞어놓은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여기다 써볼게요. F2는요, 상태가 가스. 가스가 뭘까요? 기체예요, 기체. 자, 가스가 뭐라고 여러분? 기체. 어디다가 쓰지? 자, 여러분, 여기다 쓸까요? 가스는 기체고요. 여러분, 화학기술, L은 뭐냐? 리퀴드. 리퀴드가 뭐죠? 액체. 그 다음에 S, solid가 뭐다? 고체입니다. 그래서 F2는 기체, CL2도 여러분 기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브로민, BR2는 내가 파란색으로 쓸게요. 리퀴드, 액체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I2는 뭐냐? 빨간색으로 할게요. 솔리드입니다. 고체 상태입니다. 이렇게 좀 지저분한데 단순 암기입니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색깔도 시험에 나오는 학교 미친 학교에 있으니까. 여러분 F2는 노란색입니다. CL2는 황록색이에요. 황록색이라는 건 노란색과 녹색이 섞인 거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BR2는 젓갈색이고요. 빨간색과 갈색이 섞여 있다 그래서 젓갈색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보라색입니다. 아이오딘은 보라색. 색깔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색깔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쌤이 묶어놔 봤습니다. 상태와 색깔도 낼 수 있다. 가끔 똘끼가 있어가지고. 알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F2, CL2, BR2, I2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반응성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금속은 껍질수가 많아서 반응성이 컸죠. 그러면 여러분, 17쪽 할로젠족은 플로린으로 갈수록 뭐가 크다, 얘들아? 반응성이
크다 그랬죠. 껍질 수가 작아야 반응이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응성이 이쪽으로 가서 크죠. 반응성은 플로린으로 가서 무조건 반응성이 큰 것입니다. 금속과 반대죠.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제 나머지들인데, 자, 상태 기체 플로린은 기체 노란색, 염소는 기체 노락인데 사실 노락이라고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너네 책은 황록이라고 나오지. 그 다음에 브로민은 액체고 젓갈색이고, 아이오딘은 고체고 보라색이고. 이거 아까 선생님이 써준 걸로 하시면 돼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 볼게요. 비금속 중에 반응성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여러분, 요거 내용을 이렇게 보면 눈에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일족과 반응을 잘하는 건 맞아, 안 맞아? 일족과 반응을 잘하겠죠? 근데 일족은 뭐하고 뭐가 있어요? 수소와 나머지 알칼리 금속 맞아, 안 맞아? 수소와 알칼리 금속으로 있는 거 맞아? 리나칼? 맞죠? 자, 그러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빨간색으로. 수소와 17쪽이 반응하면 강력한 뭐가 된다? 산성이 됩니다. 자, 수소와 17쪽이 만나면 여러분, HCl. 여러분, HCl이 뭐야? 염산이잖아, 염산. HF는 염산보다 더 무서운 불산이라는 게 있어요. 불산. 몰라도 되고요. 염산만 알아도 됩니다. 일쪽의 수소와 17쪽이 만나면 전부 다 강력한 산성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파란색으로 알칼리 금속과 만나면, 자, 17쪽이 알칼리 금속과 만나잖아. 그러면 바로 폭발합니다. 뭐냐면 빛과 열이 발생합니다. 자, 빛과 플러스 열이 발생합니다. 타오른다. 불타오르네. 불타올라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괜찮죠? 됐나요? 아, 요걸로 하시라고. 일족과 격렬하게 반응하니까. 이게 17쪽 할로젠족의 특징이다. 괜찮니? 여기까지 잘 정리했으면 자연스럽게 다음 페이지. 여기는 할 거 없어요, 이제. 1-2분 안에 끝나는 컷입니다. 자, 1-2분 안에 끝나는 컷이고요. 여러분 혹시 중학교 때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자의 전자를 배치할 때는 루틴이 있다. 얘들아,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몇 개밖에 안 들어간다. 자, 여기 빨간색.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밖에 안 들어간다. 최대 몇 개까지? 2개밖에 안 채워집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껍질은요. 두 번째부터 나머지는 전부 다 몇 개까지 채울 수 있다, 얘들아. 최대 몇 개까지? 8개까지 채운다. 이게 약속입니다. 안쪽 껍질 2개 채우고 나머지는 바깥쪽에 순서대로 채우는데 두 번째부터는 최대 8개까지밖에 못 채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건 고2 때 살짝 추가적인 건 배우셔야 되고, 고1은 몰라도 되니까 내가 설명 안 하는 거야. 그냥 고1은 그냥 이것만 하면 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 양인데요. 요것도 이제 간단히 설명하고 갈게요. 여러분, 그러면 원자가 있을 때 중심에 핵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전자 껍질이 존재하지 않아요?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이때 여러분 잘 봐. 중요한 거다.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지. 그러면 여러분 전자가 운동 에너지가 많을수록, 전자가 운동 에너지가 많아지면 핵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어, 없어? 있죠. 전자가 운동 에너지가 많으면 핵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수가 있어요. 이 에너지는 삼촌이 주는 용돈이라고 생각하면 돼. 설날 때 삼촌이 100만 원을 줬어, 너네한테. 집에 있을 거야, 나갈 거야? 일단 본격으로 나가야지. 아니면 뭐 놀러 가야 될 거 아니야. 돈 쓰러 가야지. 아니면 엄마한테 뺏기니까. 그냥 그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바깥쪽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때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자, 에너지가 뭐 한다? 증가한다. 핵으로부터 멀리 있는 전자가 운동 에너지가 많은 상태라고요. 운동 에너지가 많으니까 어때요? 밖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전자가 에너지를 먹으면 밖으로 도망가고, 전자가 에너지를 잃어버리면 누구한테 끌려가? 핵 쪽에 있는 껍질로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되겠죠?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더 깊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고요. 자, 내용 정리는 오늘 해야 될 내용 정리 끝났고 맨 앞에 숙제만 좀 적을게요. 자, 불 좀 끌게요. 숙제가 몇 페이지부터요, 그러면은? 잠깐만. 문제를 봐야 돼. 내가 지금 책이 없네. 자, 이분이 오늘이 3주차죠. 자, 3주차 맞나요? 3주차고요. 자, 3주차 숙제는 페이지 몇 페이지죠? 90페이지인가? 91죠? 자, 91부터 얼마 안 될 텐데. 주1표까지밖에 안 나가가지고. 여기까지. 94쪽까지입니다. 자, 페이지 94쪽까지만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숙제가 적네요? 설날이잖아. 자, 답지는 똑같아요. 134쪽 있겠죠? 풀어갖고 오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했어요. 고생하셨고요. 영상 끌게요.